오늘은 일본 문화 속의 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이런 제목을 하면 고대 일본 문화 속에 있었던 한국 문화를 얘기할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일본의 문화 속의 한국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700년대 초반에 현재 일본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이상 일본을 지배했던, 그 땅을 지배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었다.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키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4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백제가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반도에 있었던 백제의 왕통이 일본 열도 땅에도 이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게 야마토 정권이었다. 그리고 그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가 멸망함과 동시에 일본 땅에서도 자치를 감추고, 그 대신에 지금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 안에는 백제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그 이전에는 이제 섞여 있었다. 고구려계, 신라계, 가야계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문화, 문화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심지어는 음악, 예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문화, 음식 문화, 그다음에 옷, 복식 문화, 또 심지어는 전쟁에 이르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반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조상들이 넘어오면서 와 보니까, 일본 땅에 가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 준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갖고 가서 거기서 산 거죠. 살면서 누린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국가가 또는 정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무기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제철소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이들도 한국의 조상들이었고, 그게 오늘날에 이르는 일본의 유명한 제철소들, 신리테츠라든가, 또 이전에는 이제 고대 시대는 타타라 제철소라는 것이 지금도 이제 명맥이 남아 있는데, 그 제철, 다시 말해서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한 이들도 우리 조상이었고, 또 전쟁이 없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만든 이들도 우리 조상이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 저수지 문화, 그래서 이 제방을 쌓고 물을 보관했다가 이제 흘러내려서 이제 이 논에 물을 대는 이양 기법이라든가, 또 곡식을, 벼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와서 일본 땅에 정착시킨 이들도 우리 조상들이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옷이 필요한데 면직물 등등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준 이도 우리 조상들이었고, 또한 언어가 필요한데 말이 없으니까,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자를 먼저 전달해 준 이들도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자체적인 언어가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문자가 형성이 시작이 되면서 100% 한자만이 아니고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문화를 했던 거예요. 현주민으로서 일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100% 한자만 써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언어 문화가 일본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도레인들이 만들어내놓은 언어 문화인데, 그게 오늘날의 이제 일본어라고 하는, 그리고 쓰기 문자에서는 이제 쉽게 쓰기 위해서 히라가나라는 것을 고안을 했고, 한자에서 착안을 해서, 그리고 가타카나라는 것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TV 배경화면에 나오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투리, 방언, 독특한 방언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방송하는 프로도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했는데,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최강 사투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같은 일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제주도나 또 어디 강원도 깊은 산골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방언들을 찾아다녔는데, 일본은 어디냐면 일본 최북단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 곳에, 또 깊숙이 들어가면 가나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그 어른들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언이 뜻은 모르지만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거나 자주 접하는 언어예요. 바로 북한 사투리. 이렇게 가끔 북한 프로그램을 보면, 또 탈북민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걸 듣는 거하고 지금 방송에서 나온 이 아오모리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인토네이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위도상 북한의 함경도 쪽 하고 여기 아오모리의 그 가나기라고 하는 곳하고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지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최강 사투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에서 반대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큐슈 최남쪽에 미야자키현이라는 게 있어요. 미야자키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가고시마가 있는데, 이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특히 고바야시시라고 하는 그 동네의 방언은 일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왜 그런 같은 일본인이면서 이해를 못하느냐를 이제 거기 지역의 학자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그 당시에 지리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외부와 격리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같은 국적이라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특히 큐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이란 나라를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초기에는 큐슈에 다 모여 있었어요. 특히 한반도 남쪽 사람들, 백제나 신라계, 가야계 사람들이 이 큐슈 지역에 있는데, 특히 백제계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진이나 화산 때문에, 두 번째는 민족 간의 다툼 때문에 이 지금의 소위 말 사츠마 지역이라고 하는 미야자키 서쪽의 가고시마, 그리고 동쪽의 미야자키, 그리고 특히 미야자키에는 해변가를 타고 이 히무가라고 하는
히무카라고 하기도 하고 한글을 읽으면 일향이라고 읽어요. 그 지역에 이제 백제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현대 일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살았던 민족들은 이 일본 선주민이 아니라 반도에서 넘어왔던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얼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일본이라 그래도 이제 그 큐슈에 살았다가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력 세력이 이제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로 와서 이제 나중에 야마토 정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야마토 정권을 만드는 그 지역이 바로 오사카 지역 그리고 나라 지역, 특히 오사카 지역의 또 방언은, 사투리는 이 도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재미있어하고 희한해하고 항상 이 웃음거리로 많이 등장하는 게 오사카 쪽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도쿄하고 오사카 지역은 전혀 말이 달라요. 마치 서울과 부산 전라도 사투리와 비교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경상도는 쌀 발음하라 그러면 쌀 발음이 안 되는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하고, 또 전라도는 또 그 뒤에 붙는 그 감칠맛 나는 그 사투리 때문에 재미있어 하듯이, 일본 사람들도 도쿄 사는 사람들은 이 오사카 사는 사람들의 말에 되게 재미있어 하는데, 그런데 그 오사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 조상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지역이고, 그래서 말 문화에서 그런 걸 오늘날에도 추정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초 일본어 배우고 가잖아요. 여행 일본어 그래가지고 yes, no, 뭐 가장 쉬운 거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맛있어요란 이 맛있어요에 대해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맛있어요를 이 표준어에서는, 동경에서는 오이시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배우고 가죠. 오이시 데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럼 오이시카타 데스 이렇게만 배우고 가잖아요. 오사카 가면 절대 오이시 데스 안 써요. 오사카 가면 뭐라고 써요? 우마이 데스 그러거든요. 우마이 데스, 우마이라는 말을 써요. 우마이. 그런데 그거 잘 듣다 보면 그 우마이데스가 한국말이구나라는 것을 잘 듣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맛있으면 어떻게, 지금 제가 얘기했나요? 맛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오사카 지역에서 맛있어요라고 표현할 때 우마이데스 이렇게 정확히 발음 안 하고, 거의 발음 안 하고 이게 아주 짧게 들리면 우마이데스가 어떻게 들리면 마이스 이렇게 들려요. 마이스만 해도 맛있다는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발음하지 말고, 정확히 발음하지 말고 흉내만 내면, 대개 이제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흉내부터 내고 시작을 해요. 뜻도 모르고.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언어 배울 때 뜻을 알고 뭐 쓰는 법, 뭐 읽는 법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 듣고 있다가 비슷하게 발음하다가 그게 통하면 계속 그렇게 발음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umma이데스도 빨리 발음하면 마이스 이렇게 발음이 나요. 거기다가 또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오사카 지역에서 많이 쓰기, 도쿄 지역에서는 도테모 오이시 데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사카에서 도테모라는 말을 쓰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이네 금방 알아요. 오사카에서는 메짜라는 표현을 써요. 메짜 우마이 데스. 근데 그 메짜도요, 잘 듣다 보면 메차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무차로 발음하는 수도 있어요. 무척 맛있어요. 무척 우마이데스. 멀리서 들으면 무척 맛있어요 이렇게 들립니다. 무척 맛있어요.
무쩌마이데스, 무쩌마이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일본 말이 오사카에서 쓰이는 말은 한국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한국어가 고대부터 내려왔던 한국어가 현재 일본에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주 거주지 중에 비와호 주변에 오미라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미 서쪽은 니시오미라 그러고 동쪽은 히가시오미라 그래요.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하는데 주로 동쪽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살았고 거기에 궁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백제가 663년에 멸망하면서 지원군을 보냈던 그 당시에 이제 황태자가 나카노우에라는 그 인물이 거기다가 왕궁을 짓고 막 그래요. 그 오미 지역에 오츠라는 곳에. 그런데 그 오미라는 단어의 뜻이 가까운 물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가 물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또 한 군데 저기 도쿄 좀 지나면은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미토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토. 뜻은 물이 들어가는 입구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 숫자를 쓰고 그걸 미라고 읽어요. 그건 왜 그러냐? 거기에도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출신 중에 하나가 명추이신 때 1800년대 후반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마침 이 큐슈 지역 여기 오사카 나라 지역에 이 궁사로 왔다가 나라의 그 이소노가미 신궁이라고 하는 곳이 칠지도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그 칠지도를 밝혀낸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그 미토 출신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도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한반도에서 넘어온 후손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씨가 스가거든요. 칸. 한 글자로 읽으면 칸으로 읽고 그걸 풀으면 스가라고 있는데 그 스가라는 게 뭐냐면 왕골이에요. 왕골. 화문석 만들고 돗자리 만드는 그 왕골을 이제 스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칸인데 마사토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소노카미에 와서 그 칠지도를 찾아낸 인물인데 그 역시도 아마도 한국인의 후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 일본의 현재 언어 속에도 한국인의 그 언어가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일본 음식, 오늘날의 일본 음식은 우리가 그냥 스시, 뭐 돈가스, 또 카레, 뭐 요 정도잖아요. 우동,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안 맞아요. 달짝지근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시골을 가면요, 지방을 가면 그 지방마다의 독특한 향토 음식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베이스가 뭐냐면요, 빨간 된장이에요. 현대 일본인들은 하얀 된장, 노란 된장을 먹고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된장 안 먹죠. 우리는 무조건 빨개야 되죠. 빨간 된장이죠. 오래 삭힌 그 항아리 속에 오래 묵힌 그 된장이 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빨간 된장을 쓰는 곳이 지방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배경화면에 나오는 여기에요. 나고야, 아이치현. 아이치현 나고야는 어디냐면 우리 민족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았던 오사카 나라 교토 동쪽에 이 나고야성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후에 전국 시대가 들어가면 누구로 유명하냐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등장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을 쥐고 그로부터 1800년대 말에 명치유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정권을 쥐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그의 본거지가 이 오와리라고 하는 고대 지명입니다. 오와리 시족은 백제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다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창출하는 시작점의 역인데 그 나고야의 명물 음식, 다시 말해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대부분은 그 베이스가 바로 이 빨간 된장이에요. 빨간 된장. 그래서 빨간 된장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로 오뎅도 만들고, 그걸로 돈카츠도 만들고, 그걸로 나베야끼라 그래서 이 냄비에다 끓이는, 항아리 같은 데다 끓이는 그런 것들도 다 베이스가 빨간 된장.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힌트 받으신 분은 아시겠죠? 오와리라고 하는 시족이 있는데, 그 오와리 시족은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이 나라 지역에 살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이에요. 백제인들의 후손이 이 나고야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된장 문화가 나고야의 대표 음식이 되는 거죠. 그거로도 우리 민족이 빨간 된장은요, 일본 본토민들, 특히 도쿄 쪽 사람들은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 강하거든요. 알다시피 빨간 된장은 강해요. 맛이 진해요. 그런데 이 오사카 나라 교토 이 나고야 쪽에서는 이렇게 맛이 진하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 맛대가리가 없는 거죠. 뭘 얘기해요? 오사카 나라 교토 나고야 지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선조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음식 문화에서도 보면 그 깊은 감칠맛, 스며들어 있는 맛, 특히 예를 들면 오뎅 같은 경우에 이 오뎅 무를 오래 끓여야 그 맛에 풀어질 정도로 오래 끓이면 그 속에 맛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 스며들어 있다고 해서 시미테이르, 빨리 오사카 발음하려 하면 슌데이르 그러거든요. 그런 깊은 감칠맛 스며들어 있는 맛은 이 도쿄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전라도 음식 좋아하고 경상도 음식 좋아하시는, 남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도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그냥 우동 뭐 이런 거 말고 그 지역민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요, 맛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습니다. 그걸 봐서 언어로나 또 음식 문화로도 일본의 문화는 한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재미있는 테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